자, 루터파의 교육 조직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당시에 동맹부를 결성해서 이제 로마 카톨릭의 세력과도 이제 그 대결도 불사하겠다고 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였었죠. 그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죠. 네, 작셀의 선제의 요한, 브란덴부르크의 후작 조지, 그리고 공작 에르비스트, 그리고 브라운슈와이크 르네부르크의 프랑스와 헤세 백작 펠리페 2세, 그리고 안할티의 제후 볼프강 등, 그리고 이들의 항해에 가담한 도시가 14개 정도 됐었죠. 이렇게 이제 기독교 동맹군들이 조직을 결성해서 카톨릭 대교와 싸워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들은 그때 이제 항의서를 제출해가지고 황제와 독일 국회에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만약 당신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 모두 단합해서 이제 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방어하겠다 하도록 조약을 이렇게 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한 채 루터가 이제 돌아가는 추위를 지켜보고 있을 그 무렵에 이제 스위스 취리히에서는 츠윙글리가 개혁 운동을 슬기롭게 이제 다시 펼쳐 나간다 하는 그 소식이 그 당시에 퍼져 나갑니다. 자, 그 당시 이제 츠윙글리의 개혁은 북부 독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루터파 교회보다도 더 타당성이 있다. 개혁에 있어서 더 타당성이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이렇게 퍼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소문에 이제 남부 독일의 도시들은 이제 츠윙글리의 개혁을 더 소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독일의 개혁에 있어서 가장 유능한 정치 지도자 헤세의 필립 백작은 그 당시에 기독교의 공동 어떤 그 동맹이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서둘러 독일의 루터파와 그리고 또 스위스의 츠윙글리 사이에 화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의 협의를 마련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필립 백작이 이와 같은 일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르부르크 회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 회의의 목적이 지금 서로 간의 기독교의 어떤 그 개혁 세력을 하나로 뭉쳐보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한 이 필립 백작은 이제 마르부르크에 위치한 자신의 성에서 이제 독일과 스위스의 신학자를 이제 초대를 하지요. 자, 그러나 이때 루터나 멜라이토는, 이 멜라이토는 루터를 많이 도움한 사람이죠. 이 루터나 멜라이토는 츠윙글리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츠윙글리보다는 더 학식이 많은 로마 카톨릭 신화를 만나서 이렇게 간판을 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츠윙글리는 이제 루터 만나기를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의견이 상반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츠윙글리가 단숨에 마르부르크에 달려오므로서 이제 이 신앙협의회는 1529년 10월 30일에서 11월 5일까지 이렇게 계속이 됩니다. 자, 이때 루터와 동행한 사람들은 주로 이제 독일 사람들이었습니다. 츠윙글리와 동행한 사람은 주로 스위스 바젤과 취리히에서 온 사람들이었으며 프랑스 슈라스부르크에서 온 헤디오 그리고 부처 등도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자, 이들 두 진영에서 온 신학자들이 기독교 신학에 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협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협의를 이루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르부르크 대담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인물들 모여서 대담을 가졌던 그 회의를 마르부르크 대담이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르부르크 대담에서는 15개의 신학적 조항들이 이제 논의가 되었습니다. 자, 루터와 츠윙글리는 이들 15개의 조항 중에서 14개의 조항에는 서로가 피차가 다 같은 기독교 신앙으로 천명을 하고 의견이 같음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의 조항이 의견을 일치를 보지 못했는데 이거 뭐냐면 바로 성만찬에 관한 부분에 서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 한 개의 조항의 의견 일치를 못 보는데 그것이 바로 성만찬에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이 성만찬과 관한 견해에서 중세기의 신학자들이 바로 주장한 화채설에 대해서 둘 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 성만찬 때 놓인 빵과 포도주라는 성물과 어떠한 관계를 갖느냐, 여기서도 우리 서로 양국 간에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루터의 경우에는 중세 신학자들의 이 화채설에 오류만 제거된다면 나머지 카톨릭 의식은 그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었고, 바로 이 루터에서는 성만찬의 최우선적인 용도, 성만찬의 최우선적 용도지요. 이 용도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직접 만져보게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의 몸이 지역적 임재죠. 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도 그것은 빵과 포도주에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참여자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연장인 성물에 접촉을 하면 지금도 성도들이 하늘의 그리스도와 교제를 갖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지역적 임재, 그 전에 오심이죠. 지역적 임재는 사제의 도움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재성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그런 그 몸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기에 성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는 바로 그 당시에 포도주도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라 하는 이유를 해서 루터는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루터의 이 같은 주장을 화채설에 반하는 동체설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루터의 동체설을 주장한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반하여 이제 츠밍글리는 주의 만찬이 다만 기념적인 의식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약간 상반된 차이 되는 부분이 서로 맞부딪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의 만찬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한 번 바쳐진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주의 만찬 때 성물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는 성물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가 이룩하신 사역의 은혜도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획득될 뿐이다라고 주장하죠. 자, 그러므로 주의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므로 그러한 성물에 대한 참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항상 새롭게 경신되는 연합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두 사람의 이론이 보면은 서로 대적할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으로 이렇게 협력해야 할 이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루터는 성만찬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형제애로 묶일 수 없다라고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독일과 스위스의 기독교 사이에 연합을 꿈꾸던 아까 말씀드린 그 필립 백작의 꿈이 이제 달성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러한 실패도 이제 좌절하지 않고 이 필립은 연합을 시도했던 이 필립은 다시 남쪽의 독일 도시들과 북쪽 루터파 제후들 사이의 연합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그런 협의회를 마련합니다. 그것은 1529년 슈바바흐 협의회입니다. 자, 그러나 이때도 남쪽 독일에서 파견되어 오던 바로 이런 대표들은 이 루터의 굽히지 않는 태도 때문에 또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립 백작의 독일 교회와
스위스의 바로 이 기독교를 연합하려는 노력이나 이렇게 독일 내 국민들의 연합을 모색에 보려했던 이 두 번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루터와 츠윙글리의 결렬은 두 사람만의 결렬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역사는 이들 두 사람 사이의 결렬을 크게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역사는 결국 오늘날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로는 마르브루크에 이어서 아우구스트 브루크 신앙 고백에 관해서 이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르브루크 대담이 결렬된 후에 이 기독교들은 신앙의 어려운 문제들을 자기 스스로 이제 해결해야 한다라는 착잡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무렵에 이 찰스 황제가 이제 9년 만에 독일로 돌아옵니다. 이 찰스는 스페인이죠, 출신이죠. 자, 독일로 돌아오는데 1521년 보름스 회후에 오랜만에 다시 나타납니다. 자, 이 보름스 후에는 바로 전전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다뤘던 그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 찰스는 1510년 4월에 파리대 아우구스트 브루크에서 모든 선제후, 제후, 군주들을 이제 이 찰스가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교 문제에 있어서 이제 타협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는 기독교들에게 바로 그들의 신앙을 제시하고 어떤 점에서 카톨릭과 차이가 있는지를 지적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루터파들은 신앙에 관계된 자신들의 견해들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것을 훗날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아우구스트 브루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선언문은 그 자체가 이 교리를 완벽하게 설명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에 자기들의 견해와 바로 지금 자기들의 입장을 밝히는 하나의 선언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고백서는 주로 멜란히톤이 작성했습니다. 루터부터 많이 돌아왔던 그런 인물이죠. 자, 루터는 자기에게 내리는 금지령 때문에, 자, 지금 그 당시에 루터는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죠. 그래서 내려진 금지령 때문에 이때 참석하지 못하고 자기와 친분이 있고 함께 일을 하는 이 멜란히톤이 주역을 맡았습니다. 자, 이 고백서는 멜란히톤이 작성한 후, 이제 작성에 던제 후, 그리고 그의 아들 요한 프리드기, 브란덴부르크의 후작 조지, 류네부르크의 프랑스어와 공작 에르네스트, 그리고 헤세의 필립 백작, 아날티의 제후 볼프강, 그리고 위른베르크의 로이틀링겐, 시에도 파견된 이런 대표들이 함께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서가 이제 6월 25일 의회 앞에서 낭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아우구스트 브루크 고백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첫째 부분은 신앙 고백에 서명한 자들의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은 자기들이 이제 중세 교회와 어느 정도까지는 공통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서방의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의 가르침에 어느 정도 충실한가를 밝혔고, 또 츠윙글리 같은 그 당시에 입장이겠죠. 츠윙글리 같은 과격한 기독교인들과도 어떻게 다른가를 말했으며, 그리고 제침례 교도들과도 그들의 가르침과도 다른 바를 이렇게 지적하면서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멜란히톤은 이제 자기들이 믿는 바가 전 기독교회뿐만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념과도 이제 일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점이 달랐는가 하면은, 두 번째 부분에서 서명한 사람들이 이제 황제에게 항거하는 이유로서 잘못된 그 병폐들을 지적했습니다. 항거하는 그 이유에 대한 병폐가 되겠죠. 자, 성직자들에게 강요된 독신제도, 그리고 미사가 되풀이되는 희생이라는 견해,
그리고 고백의 필요성, 그리고 수도원의 서약, 그리고 교황이 영적 권위와 세속적 권위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점, 이런 것들을 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멜라니토는 여기서 성자 숭배, 연옥설, 화채설, 그리고 만인 제사장설 등 논쟁이 될 만한 문제는 바로 삭제하고 이 두 번째 사항을 만든 것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고백서가 서론문 형식으로 이제 의회 앞에서 발표가 되었을 때 황제와 그리고 카톨릭 입장을 따르는 수많은 다수파들은 이 고백서를 거부했습니다. 아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자, 그러고는 쌍방간에 서로 자기들의 입장을 이렇게 나타내는 반박서를 이제 제출합니다. 자, 이런 모든 반박서를 이제 1531년부터 1531년 4월까지 취소하도록 이제 유예 기간을 서로 준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제 이 루터파 제후들은 카톨릭의 횡포에 맞서지 않고 회의를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남아있는 카톨릭 교도 자신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령을 통과시켰고 황제는 그 법령을 공포를 합니다. 반대했던 그 세력이 떠남으로써 자기들이 합당하고 유리한 법을 공포했다라는 것이죠. 자, 자신들이 의회를 떠난 후 카톨릭의 유리한 법안이 통과된 것을 안 기독교 제후들은 이제 황제령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을 의논을 합니다. 자, 이들은 12월 20일부터 30일까지 독일 남쪽 국경 도시인 슈말칼덴에 모여서 슈말칼트 동맹을 결성합니다. 자, 이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태로울 때는 이제 스스로 방어는 물론 동맹들 간에 서로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조직을 형성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동맹에서는 이제 북부에 있는 루터파만이 아니라 남부 독일의 도시들도 가입했고 그 옆에 있는 덴마크까지도 이 조직에 가입을 희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그 찰스 황제도 기독교인들을 강압적으로 이제 밀어붙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황제는 1532년 뉘렌베르크에서 다시 의회를 열어가지고 전에 기독교도들에 대한 그런 불리한 결정한 것을 다시 이제 무효화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제후국도 이제 신앙상의 어떤 견해차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더 이상 제한하지 말자라고 제안을 하죠. 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황제가 이 같은 제안을 하지 말도록 종용은 했으나 찰스는 이제 독일 국내의 당면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왜 그러냐면은 터키족이 이제 비엔나와 오스트리아 그리고 네덜란드를 이어해 왔으며 프랑스와도 아직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려운 국내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와중에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믿고 이제 터키 전투에 참전해서 그들을 격퇴시켜주기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독교는 이제 서로 상당 기간 안정 속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1530년 이 멜라니톤이 의회에 지시한 것은 이제 루터교가 공식적으로 출발하는 그런 원년의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 과정에 이루어졌던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당시 말씀드렸던 이 멜라니톤이 의회에 제시했던 그런 성명했던 그 시기가 이제 루터교가 공식적으로 출발하는 원년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이후 이루어지는 종교 전쟁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32년 뉘른베르크 의회 이후에 그 후 1546년 종교 전쟁이 발발하기까지 독일 내 투쟁의 역사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1540년 그리고 1541년에 황제의 제후로서 이제 기독교인과 카톨릭 사이에 협의를 가졌으나 별 효과가 없이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오랫동안 종교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자 이제 드디어 황제는 기독교에 대한 강경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찰스 황제는 기독교를 완전히 소탕할 계획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일을 추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교황으로 하여금 트렌트 카톨릭 의회를 열게 하지요. 그리고 그 회의에 기독교인들을 초청해가지고 화해의 수단으로 화해하자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렇게 의견 조정을 시도하자라고 이렇게 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자, 이 작전에 칼빈이 직접 참석해서 자기의 개혁 의지를 밝히고 돌아온 부분이 특이할 만한 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대표자들은 이렇게 그들이 초청한다고 했던데 그 대표자들을 차례로 초청해서 일수가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차례로 초청해서 자기의 개혁의 의지를 밝히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대표자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초청해서 경청해서 듣는 것처럼 하되 내용상으로는 기독교인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려 했던 의도가 그 저희에 깔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분열에 의해서 이제 힘이 미약해졌을 때 그때 전쟁으로 끝을 내자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분열시키려는 작전에 처음 이용되는 이가 그 당시에 슈말칼테 연맹의 대표자 헤세의 필립이었다. 자, 그 당시에 이 같은 작전을 어떻게 이루기위해서 인물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의 일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작전이었다는 것이죠. 가장 이 작전에 사용됐던 이가 방금 말씀드린 지금 슈말칼테 연맹의 대표자 헤세의 필립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필립은 19세가 갓 지난 때에 작센의 공작 조지의 딸과 결혼해서 7남매를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필립은 아직 복음의 어떤 자기를 밝히고 선명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때라 그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귀족들의 되지 못한 어떤 불륜 그런 문제죠. 그러한 어떤 그런 생활에 젖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필립이. 자, 그래서 이 필립이 루터주의로 복귀한 뒤에도 그는 그와 같은 어떤 그 좋지 못한 그런 여색을 즐기는 습관을 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그런 양심의 가책 때문에 13년 동안에 성만찬을 단 한 번만 참석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자,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그는 그와 같은 좋지 못한 간음죄로 이렇게 고민을 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면은 자기를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자제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데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하고 첫 아내에게 도움을 얻고 그리고 자기를 또 다시 맞을 그 신부의 어머니에게도 동의를 얻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을 루터와 멜란 히톤에게까지도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루터는 단혼, 일남 일녀 혼인이죠. 이 단혼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추천한 방식이나 구약 족장의 선례를 들어가지고 중혼, 즉 여러 명의 아를 둔 것이죠. 중혼에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법에 어긋나는 이유로 바로 비밀로 붙이자라고 충고를 하죠. 자, 그래서 필립은 17세 된 처녀와 이제 다시 중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필립의 중혼 소문이 퍼지자 루터는 어떻게 보면 선하고 강력한 거짓말로 계속되는 비밀로 할 것을 권하지만 이 필립이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문은 로마 카톨릭의 군주들이나 기독교인들 군주까지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필립은 이중 결혼으로 인해서 자기의 명예뿐만 아니라 이제 루터와 멜라니톤 그리고 기독교 전체까지 큰 어떤 그런 먹칠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찰스 황제는 이 기회를 틈타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동맹 관계를 흐트러 놓으려고 필립에게 어려운 공약을 강요를 합니다. 자, 또한 필립 백작에게 이중 결혼죄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제국의 법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필립은 이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채로 이제 그 상처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이제 친구들을 멀리하고 두문불출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처럼 복잡한 와중에서 이제 1546년 2월 8일, 2월 18일입니다. 2월 18일에 루터는 63살의 나이로 이제 죽죠. 별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찰스 황제는 정말로 이때야말로 기독교도들을 완전 이렇게 섬멸할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1546년 이 찰스 황제는 교황 바오로 3세 그리고 자기 동생 페르디난트 공 그리고 바바레의 빌럼 공 작센의 모리스 그리고 기타 소규모 영주들을 거느리고 진격을 개시합니다. 어디를 할까요? 바로 기독교들이 진격한 것입니다. 자, 이 진격은 찰스 황제가 이제 전쟁을 시작한 지 1년이 못 가서 남부 독일을 다 휩쓸어 버리고 합니다. 자, 황제는 이제 자기 휴하에서 스페인에 있는 보병을 끌어다가 전쟁을 하여 남부 독일의 기독교들 도시를 완전히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그 후에 북쪽으로 계속 진군해가지고 이제 1547년 4월 24일에는 윌베르크에 있는 루터파군을 대파합니다. 여기서 작센의 선지후 존 프리드리히와 헤세 필립을 사로잡죠. 그리고 이제 5월 19일에는 비텐베르그를 함락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1548년 6월에는 이제 황제는 이제 이 세 사람의 신학자, 즉 카톨릭, 에라스무스 그리고 루트주의자죠. 이 세 사람의 신학자로 하여금 아우구스트 브루크에서 아우구스트 브루크의 협정이라 부르는 아까는 말하는 그 신앙 고백을 또 작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신조를 이제 독일인들에게 강요를 한 것이죠. 자기들에 의해서 만든 그 신앙 법들을 바로 독일인들에게 강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황제 강요가 독일 백성들에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독일 국민들은 스페인 군대를 끌어들여서 독일을 스페인화하려는 그 황제의 오만한 처신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48년부터 이제 1552년 사이에 황제의 인기는 이제 급격하게 상실이 되고 그의 체제는 무정부 상태로까지 치닫게 되죠. 자, 이러한 와중에 작센의 모리스는 각종 수법을 동원해서 슈말카트의 동맹의 영수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 이 모리스가 1546년에 이제 황제군에 오히려 이렇게 연합해서 붙어가지고 루터파 군대를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공격을 하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황제 인기가 퇴락하자 다시 루터파의 총지휘자로 이렇게 돌아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죠. 자, 그래서 이 모리스는 이제 찰스 황제의 제국군을 포위하고 오히려 이제 황제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자, 찰스 황제는 모리스 군대의 체포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이제 가까스로 피신할 수 있었지만 이때 당한 이 황제의 수모는 평생 동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 후로 이제 1552년 8월에는 파사우에서 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독일 제후들이 모여서 이때 헤세 필립과 존 프리드리히가 아까 잡혔다고 했었죠. 이들이 다시 석방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제국 전체 이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기 시작하죠. 찰스 황제는 자신이 기독교를 무력으로 분쇄하려고 했지만은 역부족임을 인식하고 이제 루터파 교인들에게 이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52년 다시 의회가 열렸는데 이 의회는 아우구스트 브루크에서 다시 모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종교 문제로 인해 전쟁까지 벌어지게 된 문제 해결책을 이제 모색하려고 했죠. 의회는 몇 달에 걸친 이러한 논쟁 끝에 이제 절충안을 발의했는데 그것은 루터파도 이제 합법적인 종교로 이제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하는 그 동시에 카톨릭도 역시 동등한 종교로 서로 인정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우구스트 브루크 회의는 루터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루터교는 오랜 투쟁 끝에 이제 안정을 찾게 된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찰스 황제는 이제 1550년부터 급격하게 의욕을 잃고, 아까 전쟁에 피했다고 했었죠. 그 이후로 이제 급격하게 의욕을 잃고 모든 것에 지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지배권을 이제 넘겨주게 되는데, 독일은 동생 페르난드에게 양도하고,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부, 스페인은 그의 아들 필립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스페인의 산 제로니드 그리고 유스테 수도원 별장에 이제 은거를 하죠. 자, 그곳에서 이제 그는 인생의 무상함에 젖어서 번뇌하며 고민하다가 1558년에 9월에 죽고 맙니다. 자, 이제 독일의 새로운 황제 페르난드는 자기 형의 종교 정책을 거의 전면적으로 또 포기를 하고 온건한 정책을 이제 그 반대로 펼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페르난드의 후계자 막시밀리안 2세 역시 온건한 종교 정책을 써서 복음적인 교회는 이제 계속 확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기독교와 이 카톨릭 지도자들 사이에 사소한 정치적, 군사적인 분쟁은 그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쟁들은 다음 세기의 30년 전쟁으로 이제 연결되기까지 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지요. 자, 이렇게 제8항 루터파와 그 교회 조직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적 배경, 실현 과정, 그리고 다시 또 어떤 회의를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루터파 교회가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제8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이 고항이죠? 저기 있습니다. 자, 루터의 공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년 교회사에서 보기 드문 위대한 신앙적 영웅 루터는 63세를 일기로 바로 그의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한평생은 가난, 시련, 그리고 핍박,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지요. 자, 한 인간이 세상에 왔다가 가고 나면은 그가 남긴 바로 하나의 발자취를 남기게 되죠. 자, 여기에서 특이한 삶을 살아간 어떤 그 루터의 생애를 한번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요점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터는 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수도사 그리고 대학 교수, 개혁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죠. 자, 그래서 그의 인생을 연표를 이렇게 비교하면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83년 아이슬레벨에서 부친 한스 루터와 모친 마르가레테 지글러 사이에서 출생을 하죠. 그 다음 1484년, 1484년, 자, 14살 때는 마그데부르크의 라틴 학교에서 공동 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1498년 15살 때는
아이젠하이성의 성 조지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1501년 18세는 당시 독일의 명문 학교인 에르트푸르트 대학에 입학을 하죠. 그리고 1502년 이제 19세 때는 가을에 석사 학위를 받죠. 그리고 1505년 22세 때는 이제 학사 학위를 받게 되죠. 그리고 5월에 이제는 법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그리고 7월에는 어거스티파 수도원으로 이제 입단을 해서 사제를 임직하게 됩니다. 자, 1508년 25세 때는 이제 비덴베르크의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1511년에 28세 때는 드디어 로마를 방문합니다. 1512년 29세 때는 10월에 신학박사 학위를 받게 되고, 1515년 32살 때는 마이센 튜링기아 지역의 수도원 지역 대리인으로 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1515년부터 16년 33살 사이에 이 당시에 아마 루터의 회개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17년 34세 때는 10월 30일에 이제 드디어 95개 조의 항문을 발표하죠. 그리고 1519년에 라이프치 논쟁에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논쟁을 했었고, 1520년 4대 저작 말씀드렸죠. 4가지 그 저서를 통해서 신랄하게 기독교를 이렇게 비판했던 그 부분을 우리가 다뤘었습니다. 자, 1521년 4월 보름스 의회에서 증언을 하고 5월에 교황에게 파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1524년, 1526년에 저번 시간에 다루었던 농민전쟁에 휩쓸리게 되고, 1525년 42살 때는 수녀 출신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하고 3남 1녀를 둡니다. 그리고 1526년 43세 때는 아까 말씀드린 슈파이어 회의, 그리고 1529년 제2차 슈파이어 회의, 그리고 1530년에 47살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우구스트 브루크 신조를 발현하게 되죠. 그리고 1546년 63세 때는 종교 전쟁에 그 혼란이 있어서 쌓였었고, 1546년 63세 때 말씀드린 대로 2월 18일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루터는 둘째 아들과 딸이 그의 생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의 부인인 역시 남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로와 심장병으로 고향의 아들레벨에서 이렇게 결국 결대를 하게 되죠. 자, 시간 좀 나온 대로 그 다음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루터의 사상과 공헌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다루면서 첫째 시간 말씀하겠습니다. 자, 루터의 사상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에 관한 연구가 계속 새롭게 계속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동안 발견된 그러한 주요 사상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교리, 로마서 1장 17절 그런 말씀과 동일한 부분이죠. 자, 이것은 루터의 대표적인 신학 사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루터가 깨달은 이 진리는 평생 고뇌와 고투 끝에 얻어진 그러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루터가 볼 때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믿는 믿음인데, 이것은 신앙이라기보다는 지식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가지 믿음이면 약간 차이가 있는 믿음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이 같은 믿음은
하나님 속으로 투신하는 것이다. 즉 나를 던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카톨릭에서는 개인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자신이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 잘못된 신앙 개념 속에서 있다가 이렇게 그런 속에서 허덕거리다가 이제 은총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간들이 믿을 때 선물로 덧입혀주는 의라는 것을 이 루터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의는 인간들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루터는 이 확신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투쟁할 그런 내적 그런 힘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이 교회 개혁의 과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완수한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의인의 교리에 이어서 두 번째는 만인 제사장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